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다니던 학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학교였어요. 시내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통학로는 논밭을 걸쳐서 가는 안전하지만 구불구불 제멋대로 이어져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도보로 30여 분이 걸리는 길. 다른 길은 버스와 트럭들이 마구 달리는 포장도로 갓길인데 위험하지만 학교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었어요. 자전거로 휙 한 번에 달려갈 수도 있어서 자전거 탈 때도 이 길을 선호했죠. 어려서 그랬는지 대부분 겁도 없이 그 위험한 길로 주로 다녔어요. 그날 일은 오래됐지만 지금도 생생한데 중학교 봄 방학이 끝난 개학 첫날이었어요. 새 담임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들뜨고 어수선한 분위기. 저는 그전부터 같은 반인 창이라는 친구하고 친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녀석이 저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매점에서 뭘 사는데 모자란다고. 그때 중2병이 심하게 걸렸을 때라 노트를 찢어서 종이에다 차용증 쓰라 했어요. 친구들끼리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어른 흉내. 창이가 종이에다 1,000원 빌려감. 1년 뒤에 갚을게 창이. 뜬금없이 1년 뒤라고 해서 뭐여 그랬어요. 내일 갚아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는 돈만 채 까면서 싫은데 내년에 줄 건데 하고 달아났어요. 첫날이라 수업이 없이 청소만 하고 일찍 끝나서 저는 친구들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창희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갓길로에서 집으로 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몇 초 후에 기분 나쁘게 났고 묵직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하면서 걸어가는데 누군가 외쳤어요. 사고다. 후다닥 정류장으로 뛰어가 보니 찌그러진 자전거 한 대가 길에 누워있고 커다란 트럭이 정류장 담벼락을 받고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길바닥엔 피범벅된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먼저 서 있던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것이 창이라고. 경찰이 오고 몇 분 뒤 구조대가 오더니 시신을 구급차에 실었고 길바닥에 머리가 터져서 나온 내용물들은 봉투에 일일이 주워 담아 치웠습니다. 사고 나는 걸 직접 본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멍했어요. 슬픈 느낌보다 현실감이 안 느껴졌어요. 꿈 같다고 할까? 그 사고로 반에 빈 책상이 생겼고 그 위에 꽃을 놔두었습니다. 담임이 초임 발령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들어와서 그 책상을 보고는 몇 번을 그냥 울고 나갔어요. 반 분위기 엄청 침울했죠. 그리고 100일 정도까지 빈자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들은 얼마간 갓길로 다니는 걸 꺼려했어요. 학교에서도 버스 타는 사람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도 했고요. 모두들 친구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창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무당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녀석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창이랑 친했으니까 걔가 한 번은 너를 보러 올 수도 있어. 저는 좀 짜증이 나서 예민하게 받아쳤어요. 이런 거지 같은 년, 왜 기분 나쁘게 그딴 말을 해. 그 말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천주교였고 전 대충대충 다니는 편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묵주를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초가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땐 한창 야자를 할 때라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시간도 좀 지난 터라 사고에 대한 기억도 무뎌져서 몇 번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하루는 자전거 핸들을 정류장 방향 내리막길로 틀었는데 그 사고가 났던 위치에 승용차가 한 대 주차된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서 있던 차 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겁니다. 놀랐죠. 차 문과 부딪히기 직전에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운전자도 못 봤는지 하더라고요. 그곳은 내리막길로 속도가 높아지던 터라 부딪혔으면 크게 다칠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건 무당집 친구 이야기였어요. 창이가 너를 보러 온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 묵주를 다시 만져봤어요. 귀신을 믿든 말든 그 정류장 앞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하지만 또 그곳을 지나가야 할 일은 또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내키진 않았는데 같이 갈 일행 중에 2명이 그 앞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됐어요.
혼자 어두운 논길을 가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서요. 어쩔 수 없이 초겨울 들어가기 직전이라 온도차가 나면서 밤안개가 무척 자욱했습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한 구절이 떠오를 만큼이요. 길 위에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옆에 같이 자전거 타는 친구만 보였습니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안개 속으로 지붕이 어슴푸레 보였고 사고 지점에는 희끗희끗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보인다는 말이요. 속으로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못 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기도문을 중얼중얼 외우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사고가 났던 방향을 외면하고 달렸습니다. 빠르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데 약간 몽롱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컴컴한 안개 속에서 뭔가 목덜미가 서늘한 그 느낌. 들이마시는 차가운 안개 속엔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전거가 서서히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데 잡고 있던 핸들이 도로 밖으로 조금씩 꺾이는 느낌이 들대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그때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가 우리를 발견하고 급하게 클렉슨을 빵 울리며 지나갔어요. 정신이 퍼뜩 들면서 자전거가 서서히 가벼워졌어요. 미친 듯이 달려서 친구들과 가로등이 켜진 시내에 들어왔고요. 위험했다고 하면서 안개 낀 날은 절대 여기로 다니지 말아야겠다 했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길에 그 서늘했던 느낌이 계속 남아서 기도문을 중얼중얼 외우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든 아니든 길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요.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개학 첫날이라 청소만 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조금 늦게 가서 그런지 정류장에 사람 없이 썰렁하더군요. 벌써 창희가 죽은 지 1년이 되었네. 친구 생각하니 착잡했습니다. 그때 정류장 안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서 뭐야 하고 그걸 주워들었는데 말할 수 없이 오싹한 기분. 창희가 죽는 날 뜬금없이 1년 뒤에 갚겠다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주워든 건 1,000원짜리 지폐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수색대대에서의 군대 괴담. 수색대대가 주로 하는 작전은 매복미 수색이야. 모르는 군필들은 없겠지?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16년 가을 때쯤이었어. 우리 중대는 소대별로 작전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작전팀은 전방에 있는 연대 직할 수색중대에 생활관을 썼었어. 우리 사단 수색대대는 분대가 아닌 팀이라고 했어. 나는 6팀이었고 사건의 주인공인 동기는 5팀이었는데 5팀이 야간 매복을 마치고 복귀하는데 병사 간부할 거 없이 약간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동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피곤하니까 취침하고 얘기를 해주겠대. 5팀은 소대장 팀이었는데 소대장도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피하는 거야. 나는 당시 첫 전방 플러스 첫 작전인 상태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다가 선임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쟤네 딱 보니까 귀신 본 거 같은데 이러는 거야. 일과가 끝날 무렵 주인공인 동기가 일어나서 우리 팀 생활관에 와서 썰을 푸는데 매복 투입을 하고 매복호에서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경계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동기가 있는 호 앞쪽에서 수통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너무도 선명하게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대. 매복지 내에서는 긴급한 상황 말고는 어떠한 소리도 내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내 동기가 들어가 있는 매복호가 제일 앞에 있었던 호였어. 즉 자기 호 뒤로 팀의 매복호가 구성되어 있었고 앞에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올 수 있는 수색로만 이어져 있었지. 내 동기는 혹시나 해서 바로 옆에 있던 선임한테 모기만 한 목소리로 A 상병님 방금 물 A 상병님이 드셨습니까? 무슨 물 네가 마신 거 아니냐? 말이 끝나자마자 그 선임은 야투경로 앞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진짜 그날은 월광도 거의 없어서 바로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사색이 된 표정은 안 보여도 뻔했을 거야. 그래서 그 선임이 혼자 심각해졌는지 바로 소대장한테 보고를 했어. 근데 더 웃긴 건 바로 뒤에 호가 소대장 호였는데 소대장 호에서도 들렸다는 거야. 그것도 선명하게 결국 소대장은 혹시 모를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매 복지를 벗어나서 자기 호에 있던 병사들이랑 멀리까지는 아니고 가까운 수색로를 순찰했는데 당연히 사람 흔적은 없었고 조용하기만 했대.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던 매복을 철수하고 막사로 복귀하기 전에 소대 왕국과 말하더래.
진짜 너희호에서 물 마신 사람 없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호 애들 다 불러서 수통 까봐. 그래서 전부 만수로 채워진 수통을 보여주는데 왕국가 진짜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는 얘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상황 같아도 당시 우리 소대는 전부 소름 돋아가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 DMZ는 인공 조명이 없어 정말 깜깜하고 산속인데다가 북한군 GP랑 가까워서 탈북자를 마주칠 수 있는 곳이고 담력 훈련하는 북한군 민병대 대원들을 마주쳐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거든. 저녁 얼마 안 남은 왕고도 간부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고 대부분 매복 중 들리는 소리는 벌레, 동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사람이 물 마시는 소리를 바로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그리고 우리 중대가 담당하던 DMZ 작전 지역은 한국 전쟁 때 엄청난 격전지였는데 바로 알 수 있는 게 비 온 뒤에 작전을 들어가면 수색로에 널린 게 탄피였어. 휴전협정이 수십 년이 지났고 지뢰제거 작전 등 수많은 안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피가 쏟아져 나오고 지뢰가 발견될 정도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싶더라고. 나는 전역할 때까지 DMZ 작전하면서 그런 오싹한 경험을 겪은 적은 없는데 야간에 철수할 때 맨 뒤에서 걷다 보면 등골이 서늘하기는 하더라. 괜히 뒤에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세 번째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난 가톨릭은 아니고 나는 개신교 교회 다니는데 중학생 때 단기 선교 겸 영어 교육으로 약 3주 동안 필리핀 간 적이 있었거든. 마지막 날 밤에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보조교사 겸으로 온 대학생 언니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야. 너무 놀라서 다들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이 언니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거든. 그래서 팔, 다리 다 달려들어서 붙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언니가 비명 지르면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영화처럼 막 외국어가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깐 애들 다 무서워서 울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 보혈 이런 거 외치면서 왜 이 몸에 들어왔냐고 어서 떠나라고 막 명령하는데 그 언니라고 해야 하나? 귀신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렸을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당했다고. 그래서 막 그게 상처로 남아서 나중에 조금 커서 어렵게 부모님께 말했는데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쪽 집안이 남자가 귀한 집안이었나 봐. 자기는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늦둥이 남동생만 사랑해주고 그랬었나 봐.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틈을 타서 자기가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엄청 소름 돋으면서도 무섭고 이 언니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었어. 영화처럼 막 거창한 퇴마, 의식 이런 건 없었고 중간중간에 사람 마음 읽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와 언니 목소리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그런 것만으로도 다들 막 겁먹고 그랬었는데 모두 이 언니 붙잡고 4시간 이상 붙들고 기도했더니 우리를 막 욕하고 저주하더니 잠잠해지더라고. 그게 끝이었어. 안타까운 것은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음날 이 언니를 무서워하고 피하더라고. 언니는 전혀 기억 못하고 있고 처음엔 목사님이랑 이 언니랑 짜고 막 무슨 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기엔 너무 리얼하고 소름 돋았었어. 네 번째 이야기, 반지하 실화 괴담. A가 사는 곳은 어느 인적 드문 곳에 반지하 원룸 방으로 침대 바로 옆벽에는 골목길 바닥과 이어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B는 휴가를 나와 친구 A의 집으로 놀러가 둘이서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수다를 떨며 술 한잔을 하고 있었고 A는 이내 머지않아 안주가 부족해 걸어서 꽤나 시간이 걸리는 편의점으로 안주거리를 사러 나가게 됩니다. 왕복 20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B는 A의 침대에 누워 기다리다 술 기운에 잠이 들었고 B가 잠이 든지 머지않아 A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고 잠이 든 B를 보자마자 다급하고 큰 소리로 B를 깨웠습니다. B 또한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놀라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난 후 상황 파악 후에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내용은 안주거리를 사고 돌아온 A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침대에 잠든 B에게 달락말락 허공을 더듬고 있는 어떤 손. 그 손을 보고 놀라 침대 위 창문을 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가지 않는 장발의 한 사람이 골목길 바닥에 엎드려 창문을 통해 한쪽 팔을 쭉 늘어뜨려 집 안으로 넣어 잠들어 있는 B를 잡으려고 하던 것으로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잠든 B에게 소리쳐 깨우고
문을 잠근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장발의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온 A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B가 침대에서 떨어지기 바로 전까지 필사적으로 B를 잡으려 했습니다. B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이제 잡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 것인지 그 사람은 도망쳤다고 합니다. A와 B는 그 상황에 너무 놀라 날이 밝기 전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A는 그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관상. 직장 생활할 때 같은 회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야. 편의상 같이 일하던 직원을 A라고 할게. 한날은 A가 일하고 있는데 동창한테 전화가 왔더래. B 언니 기억하지? 당연하지. 결혼식도 갔었잖아. B 언니 죽었대. 뭐라고? 동창이 들려준 얘기는 대학 다닐 때 알고 지낸 과선배 B 언니가 신혼집을 차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하더래. 그러더니 B 언니가 결혼 전에 겪었다는 일을 들려줬대. B 언니가 결혼 전에 자기 부모님이랑 곧 사위가 될 남자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던 식당 문 앞에서 B 언니의 부모님이 예전에 다니던 절에 계신 스님과 마주쳤대. 반갑게 인사를 하다가 스님이 그 남자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서 곧 딸이랑 결혼할 사이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스님 얼굴이 확 굳으면서 그 남자 면전에서 이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대.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런데 스님이 멈추질 않고 이 결혼 안 된다고 자꾸 반복하니까 나중엔 남자친구가 스님 멱살까지 잡고 아수라장이었대. 그런 이상한 일을 겪으면 찜찜해서라도 결혼 안 시키면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청첩장까지 다 뿌린 상태였고 평소엔 착해 보이던 남자친구라 그냥 결혼을 강행한 건데 결혼하고 얼마 못 가 어느 새벽에 B 언니가 추락사를 한 날 경찰이 B 언니 집에 갔을 때 현관 앞엔 B 언니의 옷가지와 짐을 싼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놓여 있었대. 누가 봐도 B 언니는 그 집을 나가려고 한 것 같았는데 추락사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B 언니의 남편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와서 지금도 그냥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 B 언니의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그날 그 스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그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서 나중에 따로 불러 진지하게 얘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지.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직접 들은 실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였어. 6번째 이야기, 친구가 나를 깨웠다. 2017년에 내가 상도동에서 살 때였어.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 룸메랑 그다지 넓지 않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 반지하라 낮에도 어두운 집이고 집 구조는 단순한 원룸이었는데 친구랑 나랑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그 친구는 거기 근처 학교 대학생이라 수업 시간 되면 학교 가고 나는 작가여서 집에서 일하고 있었지. 원래는 친구 혼자 살던 집인데 둘이서 다른 지역에서 살기로 하고 미리 살게 된 거야. 뭐 둘 다 사람인지라 가끔 싸웠지만 잘 지냈어. 근데 거기서 산지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특이한 일이 생겼어. 생각해보면 같이 살기 전 놀러갈 때부터 있던 일이긴 한데 거기서 잠을 자면 가위에 자주 눌리게 되는 거야. 난 원래 가위 눌리면 1년에 손가락 안으로 꼽을 정도로 그다지 많이 눌리는 타입은 아니었단 말이야. 난 작가라 마감 때가 되어 잠을 거의 못 자 피곤한 상태가 되어야 가위에 눌릴까 말까였거든. 가위에 눌려도 금세 풀려서 별거 아닌 수준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살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눌렸어. 안 눌리던 가위에 눌리니 신경 쓰이는데 가뜩이나 일주일에 4번이나 눌리니까 가위 눌려도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나도 점점 초조하고 예민해지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만 눌렸어. 친구는 아무렇지 않고 애초에 자긴 가위에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위에 눌리면 어떤 느낌인지 모른대. 거의 매일 잤다 하면 눌리니까 나로선 예민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내 친구는 아무렇지 않고 나만 이상해지는 기분이더라고. 가위 눌려도 몸만 안 움직일 뿐이지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상한 말소리 들린다는 경우는 없었어. 내 생전 귀신이나 말소리 들었다 싶은 일들은 거의 없던지라 이전까지만 해도 눌려도 가수면 상태구나. 딱 이 정도였지. 근데 매일 눌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되고 감성적으로 어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이 무섭더라고. 또 특이한 건 가위 눌리고 또 가위에 눌린다는 거야. 가위에 눌리면 보통 풀려고 온갖 힘을 쓰잖아. 그렇게 풀리고 또 눌려서 또 푸는 걸 한 4-5번 반복해. 열심히 힘을 내고 풀려서 안도하면 또 눌려있고
그러니까 난 가위에 한 번 눌릴 때 한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 눌려서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여러 번 말해봤지만 친구는 기이하다 생각만 할 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어.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내 작품이 연재 얘기가 나오고 나도 바깥에 들락날락하고 바쁜 때였어. 작품 연재가 확실시되고 연재되기 전 세이브 분량을 만들어야 해서 매일 작업하다 친구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왔길래 둘이서 좀 놀다 잠들었는데 난 또 가위에 눌린 거야. 뭔가에 짓눌린 기분이 너무 싫어서 그날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벗어나려 애를 썼지만 역시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었어. 힘들게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눈매가 내 이름을 부르며 깨우는 거야. 그 순간 가위가 풀렸고 난 안심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가위 눌렸어? 라고 묻는 거야. 난 그렇다 하며 어두운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이는 친구 얼굴을 보니 꽤 놀란 표정이었어. 어떻게 알았어? 너 상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가 눕다가 반복했어. 내가 움직였다고? 뭔가에 벗어나는 듯이 움직여서. 순간 잠이 확 깼어. 둘이 벙치다가 뭔가 무서워서 꼭 붙어 잤어. 내가 움직이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 보통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서 안간힘을 쓰잖아. 내 눈에는 안 움직이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친구는 내가 상체를 일으켰다가 뭔가에 막혀 못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기겁하고 날 깨운 거였어. 이 일이 있고 나선 친구도 뭔가 심각하다 느꼈는지 자면서 나 지켜보느라 선잠 자고 둘 다 피폐해졌어. 그 일 후에도 뭐 귀신을 봤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저 일이 너무 소름 끼치고 깨름칙해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계약상 1년 채우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 왔어. 원래 집 나올 때 적어도 2달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그럴 정신없고 그냥 나왔거든. 집주인 할아버지가 당연히 화를 내긴 했다만 난 더 이상 그 집에 있기 싫었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햇볕도 잘 들고 이웃도 좋고 괜찮은 집인데 신기하게도 이사 오고 나선 가위 거의 안 눌려. 그리고 여기 와서 내가 개를 키우게 됐는데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라 독립심이 강해서 내가 옆에 가면 같이 안 자고 다른 곳에 가서 자거든.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딱 한 번 가위 눌리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키우는 개가 옆으로 와서 날 건드린 덕에 금방 깼어. 뭐 하여튼 이사 오고 나선 가위 안 눌리는 거 보니 그 집이 좀 뭔가 이상했나 봐. 7번째 이야기, 흑백 귀신. 차 안에 3명,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어. 차 타고 한적한 도로 달리는 중이었어. 체감상 시속 80km 정도 앞에 원피스 입은 여자가 보드 타고 있는데 이상한 게 그 여자만 흑백으로 보이는 거야. 키가 너무 크더라. 앞에 승용차 지붕 위치에 허리가 왔거든. 뒷자리에 앉은 애가 저거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말하니 운전하는 애가 흑백 형체는 귀신이니 못 본 척해. 볼 수 있는 거 들키면 계속 따라와서 시인다. 말하자마자 흑백인 여자가 보드 속도 줄이며 차 주위로 오더라고. 다들 놀래서 시선 돌리며 노래 부르고 안 보이는 척했지. 이때만 해도 그냥 웃기더라고. 그러다가 깼어. 그 뒤로 며칠 지난 오늘 2번째로 같은 꿈을 꾼 거지. 차 타고 가는 중 보드 타는 여자가 앞에 있는데 혼자 흑백인 거야. 너무 신기해서 내가 왜 저 사람만 흑백이지? 말하자 뒤져서 걔가 오열하듯 화를 내며 소리 지르더라. 기억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흑백 여자가 갑자기 속도 늦추며 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달렸어. 근데 조수석 창문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은 거야. 놀래서 안 보이는 척하려고 시선 피하면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주마등 스치듯 자꾸 시야 가득 채운 귀신 얼굴이 눈앞에 번쩍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더라. 심장 멎는 줄 알았다. 고개 돌려보니 운전하는 애는 눈물 범벅인 채 못 가겠다 하고 있고 뒷좌석 애는 눈 뒤집어져 경련 일으키고 있고 흑백 여자는 차 속도에 맞춰 달리며 눈 마주치려고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더라. 결국 안 돼 소리 지르며 깼어. 눈 뜨자마자 기억 잃기 전에 빨리 글 적는다고 반쯤 눈 감아가며 겨우겨우 적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 그 있잖아 어릴 때 장난친다고 자는 척하고 있으면 누가 가까이 다가올 때 느낌. 솔직히 고개 못 돌리겠더라. 시간 보니 새벽 4시 10분. 갑자기 머릿속에 돌림 노래처럼 새벽 4시 귀신이 가장 활발한 시간인데 라는 말이 계속 들리더라. 진짜 이대로 자면 무조건 같은 꿈 꿀 것 같아서 들어와 누가 이기나 보자 뒤지고 싶냐?
말하면서 일어나 허공에 베개 한번 휘두르고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랑 동생 옆에서 잤어. 원래 겁없는데 너무 무섭더라. 그런데 이상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차에 같이 탔던 애들 얼굴이 기억 안 나. 8번째 이야기, 밤길의 수상한 그림자. 대학교 시절,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대학에 다녔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밤이 되면 더욱 고요해졌죠. 캠퍼스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은 오래된 숲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기숙사로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아서 레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니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길이었지만 혼자 걷자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숲속의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 보니 오솔길 한가운데에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의 그림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로등 빛 아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림자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림자의 형체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어요.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누구세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남자가 갑자기 길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몸이 풀리면서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자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들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 너무 과민한 거 아냐? 그냥 늦게까지 공부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걷던 중 갑자기 친구 하나가 멈춰서더니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숲속 깊은 곳에서 다시 그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무 사이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후 친구들은 하나같이 불안해했습니다. 너가 말한 그 남자 정말 있는 거였어. 우리가 뭘 본 거지? 그날 밤 모두가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그 남자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에 문의해봐도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그 오솔길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주변의 다른 길을 이용했습니다. 비록 조금 돌아가야 했지만 그 길을 다시 걷는 것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친구들과 모이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남자 대체 뭐였을까? 아직도 거기에 있을까?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대학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 기억나?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이 나. 나도 가끔씩 그 길을 지나칠 때면 생각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예전에 그 오솔길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길을 걷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 그 후로 그 학생의 영혼이 길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말, 그럼 우리가 본 게 그 학생의 영혼이라는 거야?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하더라. 그 학생도 우리처럼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모두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그 남자의 존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섭고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그 남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도 외로웠을 거야. 우리가 그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가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솔길을 다시 걷는 일은 없었지만 그 남자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오솔길을 걷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억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